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보시면 요번에는 단어와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단어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막 어렵지는 않아요. 관계가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 유의관계예요. 유의관계라고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유의관계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엄마,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이 유의관계예요. 의미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비슷하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 서점에 갔다 왔어, 책방에 갔다 왔어, 가능 불가능? 가능하겠지. 그게 바로 무슨 관계? 유의관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쭉 내려오면 반의관계라고 있어요. 여러분, 반의관계. 반의관계란 얘기는 뭐가 되겠어? 반대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흰색이 있으면 무슨 색이 있을까? 검은색이 있을 거고, 높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낮다가 있겠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다? 반의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선택적으로 읽어만 보시면 돼요. 더 깊이 있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냥 유의관계냐 반의관계냐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의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넘기시면 하의관계가 있는데, 하의관계란 얘기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관계라고도 하냐면 상하관계라고도 해요. 상하관계. 상하관계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술이 있으면 미술이 있대. 이런 단계 맞죠? 예술이 뭐가 되는 거? 상의어가 되고 그 예술에 뭐가 포함되는 거? 미술이 포함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하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상하 또는 뭐 하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관계도 파악을 해 주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게 상하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분과 전체 관계란 얘기는 요소, 구성 단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는 전체야. 근데 그 시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된대? 시침, 분침, 초침 이런 것들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계는 전체, 시침, 분침, 태엽 이런 건 뭐가 된다? 부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책에 없는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관계도 있냐면 인과관계도 있어요. 인과관계. 인과가 뭘까 여러분? 뭐하고 뭐의 줄임말일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쵸?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배고파. 그래서 힘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요게 인과관계들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문제 풀다 우리 뒤에 문제 풀 때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독해 문제가 쫙 나오는데 기억에다가 뭐 해놓고 니은 줄쳐놨어. 그러면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유사한 거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유의관계네, 반의관계네, 상하관계네, 전체 부분이네, 인과관계라는 걸 알아야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아셨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끝. 자, 오른쪽에 여러분 중의적인 문장이에요. 요것도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중의적인 문장은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해요. 의미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동음이의어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나오는데 동음이의어가 뭔지 아세요? 동음,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 그걸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저기 배를 좀 봐라 이래요. 저기 배 좀 봐봐 이래요. 이 배가 여러분 뭐가 있어? 사람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잖아. 그럼 의미가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3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봐라, 또는 볼록한 저 사람의 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더 넣어줘서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여러분 다의어에 의한 중의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번에는 다의어인데 다의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하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서 식사하시고 원래 당신의 집으로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의 의미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의 의미도 있는 거고, 별세하셨다. 그쵸? 세상과 이별하셨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도 있잖아. 그래서 의미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구조적 중의성이 쭉 있을 거야.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보면 돼요. 한 번씩만. 그 대신 한 번은 꼭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넘겨주세요. 자, 나머지 또 쭉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살아가면서 크게 문제시 되었던 적은 없는데 문제로 만든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뭐 화이팅 이런 것도 외래어 표기법에서 틀려요. 파이팅이 맞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핸드폰 배터리가 아니라 핸드폰 배터리가 되는 것처럼 외래어의 기준을 잡아 놓은 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좀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좀 봐주시고요. 너무 많아서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넘길게요. 되게 많죠? 36, 37페이지까지 있고 3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끝. 오른쪽에 여러분 39페이지는 문장 부호가 있어요. 문장 부호는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제안서를 쓰거나 뭐 우리가 실용 글쓰기가 업무 글쓰기가 중요하잖아. 그쵸? 그때 우리가 뭐 제안서를 쓰거나 품위서를 쓰거나 라고 할 때 문장 부호를 써 안 써?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만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39페이지 첫 번째 마침표에서 두 번째예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라고 나오죠. 거기 별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침표는 언제 찍는 거냐면 여러분 년, 월, 일에 찍는 거예요. 연, 월, 일. 예를 든다면 1919년 3월 1일이라고 하면은 봐. 이게 포인트야. 년, 월, 일. 몇 번 찍어줘야 돼? 3번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안서 같은 걸 넣었을 때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이름 맞다 틀리다? 그럼 100% 틀리는 거예요. 100% 틀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년하고 월만 찍고 일은 안 찍어, 마침표 안 찍어주면 얘는 100% 틀려요. 뭐 해줘야 돼? 무조건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40페이지에서 여러분 쉼표 한 번만 봐주세요. 쉼표 보시게 되면 반괄호 1번이에요. 같은 자격에 어구가 열거될 때 못 찍어준다. 쉼표를 찍어준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면 쉼표, 검소 쉼표, 협동 이런 식으로 쉼표 찍어주는데 두 번째 거 별표 치고 줄 치세요. 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쓰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와와 와로 이어지고 있죠. 맞아요? 이 와가 들어가면 쉼표 찍어줘 안 찍어줘? 안 찍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와를 빼면 여러분 쉼표 들어갈 수 있겠지. 어떻게? 난매화 쉼표, 난초 쉼표, 국화 쉼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사 와가 들어가면 쉼표 찍지 않아요. 됐지요? 끝. 오른쪽에 여러분 41페이지에서 표 밑에 가운데점이에요. 가운데점 줄 치세요. 가운데점. 그리고 반괄호 2번이에요.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했어요. 요거 줄 쳐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칠판 잠깐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날, 그래서 3.1 운동, 8.15 광복, 6.25 전쟁 이럴 때 있잖아. 4.19 혁명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특정한 날일 때 6.25 전쟁이면 어떻게 하냐면 6하고 가운데점 25 요렇게 적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추가가 돼서 이제 모두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마침표 찍는 것도 돼요. 마침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것만 맞았어. 더 쉽게 말할까? 옛날에는 여러분 6.25 이러면 틀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아. 둘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역시 문서 할 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잖아.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보내드립니다라고 할 때 8.15 광복했을 때 여러분이 썼을 때 이렇게 8.15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밑에 다 쌍점 별표 치고 줄 치세요. 쌍점. 쌍점. 첫 번째 줄 치면 돼요. 내포되는 문 종류를 들 적에. 내포된다란 얘기는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예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문장 부호 쌍점 찍혀 있고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라잖아. 이 말이 뭐냐면 자 마침표나 쉼표나 따옴표나 묶음표가 어디에 포함된다? 문장 부호에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죠? 내포되어 있으니까 쌍점 찍은 거거든.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쌍점 대신에 갑자기 뭐 들어갔어? 붙임표, 줄표 들어갔죠.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요게 아니라 요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줄표, 붙임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쌍점이 들어가야 알맞은 문장 부호가 들어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밑에 여러분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요것도 역시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제일 많이 쓰겠지. 그죠? 일시 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 문장 끝을 나타낸다 등등등 할 때 그리고 저자명 그 다음에 시분 얘는 여러분 쌍점은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제일 많이 써요. 1, 2, 3, 4번 다 묶어서 별표 쳐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빗금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넘겨주세요.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에서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딱 중간에 소괄호 있죠. 여러분 소괄호 그쵸? 소괄호가 있고 밑에 내려오면 다 뭐가 있어요? 대괄호 보여요 여러분? 대괄호. 자 별표 치고 어디만 줄 칠 거냐면 소괄호에 커피 줄 쳐보세요. 커피. 소괄호에 커피 줄 쳐보시고요. 대괄호에선 여러분 나이, 낱말, 그 다음에 수족, 손발 줄 쳐보세요. 자 그러면 칠판 잠깐 보세요. 커피라고 적었어. 그쵸? 그리고 영어로도 커피라고 적었어. 그럼 봐봐 여러분 얘도 뭐야? 커피지. 얘도 뭐야? 커피잖아. 소리가 똑같을 때는 소괄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똑같으면 소괄호가 들어가. 그런데 대괄호 봐봐. 방금 나이라고 적었고 한자로는 뭐라고 적었어? 연세라고 적었지. 그쵸? 단어라고 적었고 낱말 그 옆에 보면 낱말이고 그 다음 한자는 뭐가 되는 거야? 단어잖아. 낱말 단어 맞죠? 그 다음에 한자 수족이고 손발이잖아. 소리가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소리가 안 똑같으면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쵸? 그래서 대괄호.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류승범인데 뭐 한자고 됐을 때 뭐 이렇게 류가 된대. 그럼 여러분 봐봐. 류승범 막 썼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봐봐. 류승범이고 얘도 류승범이잖아. 한자긴 합니다만 그쵸? 천천히. 소리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대괄호 묶어줘야 돼? 소괄호 묶어줘야 돼? 소괄호 묶어주는 거지. 소리가 똑같으니까.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소리가 똑같으면 뭐 한다? 소괄호 묶어주고 소리가 다르면 뭐가 된다? 대괄호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소리 똑같으면 소가로, 소리가 다르면 대괄호,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끝이에요. 밑에 뭐 이음표, 오른쪽에 붙임표 등등등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끝. 요 정도가 이제 문장 부호. 범위는 되게 넓고 많지만 우리한테 써먹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만 봐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갈까요? 글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쓰기예요. 좋은 글의 조건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글쓰기 과정이 나오는데, 자, 일단 크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데, 글쓰기 과정이 1번이 계획 단계예요. 계획 단계. 그래서 글쓰기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고요. 한 장 넘기면은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냐면 지필 단계라고 나와요. 지필 단계 46페이지에 있어. 46페이지 밑에 지필 단계 보이지?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어? 퇴고 단계가 있을 거야. 요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글쓰기예요. 글쓰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할까? 뭘 써야 될까? 그쵸? 어떤 글을 써야 될까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책에 나와 있지. 45페이지 1번 줄치면 돼. 목적과 주제 정하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적과 주제 정하기. 가볍게 들으세요. 글의 목적은 여러분 국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크게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줄 거야. 이러면 문학 쪽이야. 그죠? 두 번째, 정보를 줄 거야.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킬 거야. 이러면 설명문 쪽이에요. 세 번째, 내가 어떤 글을 써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논설문 쪽이 되는 거예요. 논설문. 그래서 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교훈, 감동, 즐거움 주거나 정보 주거나 설득하거나. 그러니까 이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럼 봐.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책 만들어오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글을 저도 이것도 글이라고 본다면, 그죠? 이 책을 만들 때 목적을 정했을 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야,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야?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 국어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 놓은 거야. 아, 정보를 줘야겠구나. 요 목적을 먼저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이나 주제를 정하는 게 언제 하는 거? 계획 단계가 되는 거고,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거. 주제는 여러분 중간에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주제는 중간에 바꾸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돼요. 주제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글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주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주제는 건드리면 안 되고, 한 번 정한 주제는 계속 가야 되고, 주제를 바꿀 거면 글을 다시 뭐 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요게 바로 계획 단계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지필, 진짜 뭐 하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글을 진짜 쓰면 되는 게 지필 단계예요.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요. 넘겨서 여러분 마지막 퇴고 단계 한번 갈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건 하나가 있어요. 퇴고는 여러분 고쳐쓰기거든요. 내가 다 쓴 글을 이제 뭐 할 거야? 고칠 거야. 고치는데 순서가 따로 있어요. 순서가 책에 나와 있는데 전체에서 부분으로 먼저 가야 돼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뭔 말이냐면 봐봐요. 시험에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떨까? 퇴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봐봐요. 단어를 먼저 보고 문장을 보고 문단의 순서로 고쳐 쓴다라고 해요. 단어에서 문단 순서로 고쳐 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퇴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가야 돼요. 큰 거에서 뭘로 가는 거야? 전체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글 먼저 보고 문단 보고 그 다음 문장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뭐 보는 거야? 단어, 어휘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퇴고는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는 순서예요. 요 순서 꼭 기억하세요. 전체에서 부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퇴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첨가의 원칙, 그 다음에 삭제의 원칙, 구성의 원칙,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여러분 읽어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내용이 부족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새로운 내용을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첨가가 되는 거고, 아 얘는 너무 장황하거나 좀 겹치거나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면 되겠고? 빼면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구성의 원칙이란 얘기는 어떤 글의 순서를 뒷바꾼다고 보면 돼. 이 부분은 앞에 있지 말고 뒤로 빼버려야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빼야겠다. 이걸 뭐가 된다? 구성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퇴고까지 보시면 돼요. 끝. 그 다음 여러분 넘기시면 글쓰기의 진술 방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고 파악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지금 도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나하나 꼭 읽으셔야 돼요. 읽고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독해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묘사의 방법으로 쓸 것이라고 했는데 묘사가 뭔지 모르면 못 쓰잖아. 묘사가 뭔지 알아야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글쓰기 방법이라든가 내용 전개 방식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100% 하셔야 돼요. 100%. 예, 무조건 이해하시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꼭입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넘기죠. 넘기면 50페이지에 논리적인 오류가 나와요. 예, 논리적인 오류가 나오는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만 체크 먼저 할게요. 첫 번째가 1번이에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체크하시고 읽어보시고요. 2번이에요. 무지의 호소.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5번째예요. 흑백 논리의 오류 체크하시고요. 6번째 분할 합성의 오류도 체크하시고 읽으세요. 오른쪽에 여러분 1번이야. 다시 감정에 호소하는 거. 오른쪽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 있죠? 요것도 줄치시면 돼요. 막 사람을 겁주거나 아니면 불쌍하게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호소가 되는 거고요. 쭉 내려오면 5번째 대중의 호소. 요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아요. 끝. 넘겼을 때에는 별거 없어요. 요거는 없으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요짜기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요짜기 되게 중요해요. 개요짜기는 시험에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번 문제가 요게 바로 개요예요. 개요.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글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천천히 보세요. 1번 보시게 되면 보기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래요. 수정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문제 제기를 한번 1번이 보면은 문제 제기, 2번이 소비자 권익 침해의 실태와 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실태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게 실태가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상품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 부실한 피해 보상이 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어요. 원인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없다. 두 번째, 소비자 의식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세 번째, 불합리한 피해 보상 절차 및 제도가 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이 여기에 맞다, 틀리다, 뺄 거냐, 넣을 거냐, 아니면 뭘로 고칠 거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바로 개요짝인데 칠판 잠깐 보세요. 항상 개요짜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면 잘 봐야 돼. 개요짜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문제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금처럼 문제에 뭐가 나올까?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문제 또는 문제점,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있고 이 원인이 있으면 그 밑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해결 방안이 들어가요. 해결 방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자, 뭔 말인지 잘 봐봐. 문제점이 여러분 A, B, C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해결 방안도 뭐가 있어야 돼? 요거를 받는 A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받는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받는 뭐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처럼 여러분 만약에 사업자 간 경쟁이 부재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끼리 경쟁을 안 해. 이게 그래서 문제야. 그럼 해결 방안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을 뭐 하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오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대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칠판 보세요. 이렇게 문제점 원인이 해결 방안에 그대로 대응돼야 된다. 바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점이 3가지가 되는데 해결 방안이 2개밖에 없잖아. 그쵸? 이러면 경우의 수는 2개예요. 첫 번째 가장 손쉬운 것은 얘가 삭제돼 버리는 거야. 얘는 여기랑 관련이 없으니까 C가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점 A, B 몇 개야? 2개지. 해결 방안도 몇 개야? A, B 2개니까 딱 떨어지잖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A, B가 있고 C까지잖아. 그쵸?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C와 어울리는 해결 방안을 뭐 해주는 거? 추가해 주는 거. 이해되지? 추가해 주는 거야. 추가해 주면 당연히 또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돼버리겠지. 요렇게 돼요. 또 마지막에는 좀 귀하기는 한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요. A, B밖에 없잖아. 그쵸?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 B하고 C하고 같은 말인 거야. B하고 C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뭐 하면 돼? 합치는 거지. 합치면 몇 개가 되겠어? 다시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역시 A, B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문제점이 A, B밖에 없는데 해결 방안이 C까지 있어.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또 C를 뭐 하거나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얘를 뭐 해주거나 그냥 삭제하거나 이러면 역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무조건 문제점이 A, B, C가 있으면 해결 방안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A, B,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1번의 정답은 5번이 돼요. 나머진 다 틀렸어요.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 정답지도 있으니까. 아셨죠? 넘겨주세요. 자, 넘기게 되면은요. 자, 2번 문제도 역시 개요표 문제가 되고요. 3, 4번도 역시 개요표 문제가 되니까 읽고 풀어보시면 돼요. 해설지 나와 있으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넘기면 요번에는 고쳐쓰기예요. 여러분 이 고쳐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알맞은 단어 또는 문장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 다음 글을 고쳤을 때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에요. 미술관에 다녀와서 지난 주말 도미에 특별전에 다녀왔다. 인터넷에서 미리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컸고 세밀한 부분과 질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신기했다. 이랬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기억이에요. 미술관에 다녀와서란 얘기는 여러분 범위가 좀 넓어요? 아니면 범위가 구체적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지. 그쵸? 내가 미술관을 다녀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관에 가서 누굴 보고 온 거야? 도미의 미술전을 보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미술관을 다녀와서는 1번 보세요. 뭘로 고치겠대? 도미의 특별전 3등 열차를 관람하고 요게 훨씬 더 뭐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됐지. 어떤 게 더 좋은 제목 같아요? 요게 더 좋잖아.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게 고친 말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닌 거고 두 번째 보세요. 상상했던 것보다 라고 했는데 2번 봐. 문맥을 고려해서 상상했던 것만큼 크기가 훨씬 컸다라고 했는데 틀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거지. 야, 내 상상은 한 요 정도였는데 내 상상보다 더 컸네. 그래서 더 놀라웠어. 요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상했던 것보다가 맞는 말이지 상상했던 것만큼 상상했던 것만큼은 내 어떤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더 읽을게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 다음 가요. 전시작 가운데 인상 깊게 본 것은 도미애의 특징적인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는 3등 열차라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열차에 탑승한 서민들을 그린 것인데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습, 같은 표정이었다. 이웃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얼굴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마치 국어 시간에 배운 어느 시의 풍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려졌다가 돼요. 떠올려졌다. 아까 우리 배웠던 사동피동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뭘로 하면 돼? 그런 생각이 뭐했다? 떠올랐다로 고치면 좋지. 그래서 3번도 잘 고친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올랐다로 고쳤어요. 아마 화가는 그림을 통해 삶에 찌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는 생활고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리을이에요. 도미에 1808년부터 1879년 19세기 프랑스 정치와 사회를 풍자한 시사 만화가이자 화가다. 그는 명함의 대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상세히 묘사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화풍을 보였다고 한다. 도미에라고 하는 화가를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소개하고 있는 건데 뒷부분에 있으면 안 되고 앞부분에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4번을 보시게 되면 화가에 대한 소개가 앞에 나오는 걸 자연스럽기 때문에 앞문단에 화가의 화풍이 언급되었으니 앞문단과 뭐 하겠다? 순서를 바꾼다. 잘했지. 요게 바꾸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숙제라서 억지로 한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뜻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런 체험을 자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상투적이니까 그쵸? 뭐 하겠대? 감상 소감을 붙이는 게 더 좋겠구나. 맞는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문법과 문맥을 고려해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고쳐보시겠고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도 다 고쳐쓰기거든요. 그거에 유의해서 고쳐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넘겨보면 여러분 6번째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글쓰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 객관식도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하겠어? 주관식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주관식도 가능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한 50점 이상 넘어가요. 이 정도면 50점 이상 넘어가거든요. 예, 1000점 중에 50점이면 꽤 크잖아. 꽤 커요. 예, 꽤 큰 거야.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조건을 잘 파악해야 돼요.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점수가 높고요. 조건이 빠질 때마다 점수가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대. 희망적인 내용. 두 번째는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 속담 아시죠? 속담이나 격언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직유, 그 다음에 은유 줄치면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건데 표현법 중에 여러분 직유가 뭐였지? 직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 요런 게 직유예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요런 게 직유고요. 은유는 A는 B다 이런 거, 아기는 천사다 이런 거,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들이 은유법이 돼요. 그래서 직유법과 은유법이 들어가야 된대. 알고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인화, 의인법을 쓸 것. 의인화, 의인법이 뭘까? 사람이 아닌 것을 모처럼 사람처럼 표현할 때 우리가 의인화, 의인법이라고 해요.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줄만 칠까요?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떠올랐어. 줄만 치면 되고요.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어 이랬어요. 조건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줄 친 거 하나밖에 없잖아. 뭐 들어간 거야? 속담 아니면 격언 하나 들어갔지. 그쵸? 그리고 뭐 하면 된다니까 어느 정도는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직유나 은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안 된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봐요, 여러분.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축 처져 있는 모습 너답지 않아. 줄치면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속담 인용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 너무 아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에 새싹같이 줄치면 돼요. 봄에 새싹같이.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속담 인용한 거하고 새싹 같이니까 뭐가 된 거야? 직유가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뭔가 희망적인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 한번 봐요.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며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줄치면 돼요.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구나. 속담 인용한 거고요. 힘내. 우리는 젊잖아. 줄치면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쵸?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 줄치면 돼요. 이게 무슨 표현법? 직유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속담 인용했지, 그 다음에 희망적인 내용 들어갔지, 그 다음에 직유법도 썼죠. 예, 햇살처럼,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같이, 뭐뭐인 양이니까 직유법도 들어가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용.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역시 명암을 만들고자 하는데 명암에 들어갈 문구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통 문화를 언급해야 돼요. 전통 문화를 언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감각적인 표현이래요. 좀 어렵겠다, 여러분한테. 공감각이 뭐냐면 여러분 천천히 칠판 잠깐 봐요. 우리 사람 얼굴에 감각이 있어요. 보는 게 뭐지? 시각. 듣는 게 청각. 냄새가 후각. 느끼는 건 촉각. 맛보는 건 미각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데, 감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문장에 심상이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개 들어가면 공감각이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뭐 금빛 소 울음 소리 이랬어요. 뭐 금빛 소 울음소리. 그럼 봐봐. 금빛은 뭐가 되는 거야? 시각이잖아. 울음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청각이잖아. 하나의 문장에 심상이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각. 그러니까 심상이 2개 이상 들어간 걸 공감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청유형 어미. 청유형 어미는 쓰세요. 옆에다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예, 이런 것들. 예, 뭐뭐 하자, 공부하자,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뭐 이런 것들.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청유형이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 명령형은 뭘까요? 여러분 명령형은 알아, 어라 붙으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잡아라, 먹어라, 빨리 해라 이러면 명령이 되는 거고요. 잡자, 잡읍시다, 예, 먹자, 먹읍시다, 먹어라 이런 명령. 알겠죠? 청유, 명령 달라요. 그러면 조건 3가지가 다 됐어요. 첫 번째가 전통문화 언급해야 되고, 공감각적 표현 활용해야 되고, 청유형 문장도 써야 돼요. 자, 그럼 1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달콤한 햇살에 속삭임. 자, 달콤한 줄치고요. 달콤한 햇살에 속삭임 줄치면 돼요. 달콤한 거는 무슨 심상이야? 미각이죠. 근데 속삭임은 뭐가 되겠어? 청각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감각이 들어가기는 했어. 자,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시다. 합시다 줄치면 돼. 뭐가 된 거야? 청유가 된 거지. 그치? 뭐가 빠졌어 근데 여러분? 전통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 공감각도 있고 청유도 있습니다만 전통 문화를 언급하지 않아서 정답이 안 돼요. 2번 가볼게. 우리 부엌으로 오세요. 진정한 우리의 맛을 느껴봅시다. 고향의 된장 뚝배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심상 있어? 심상 없죠? 그쵸? 그리고 청유도 없고요. 전통 문화도 없어요.
맞아요. 정답은 4번인데 보여요. 가야금 곡조 따라 광활루까지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줄치세요. 옥빛 소리예요. 옥빛 소리. 옥빛이 뭐냐면 옥 알죠? 옥빛 푸르스름한 거. 옥빛이니까 무슨 심상? 시각이 되는 거고, 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옥빛과 소리가 뭐가 된 거? 공감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에서 줄쳐보세요. 즐겨봅시다. 줄치면 돼요. 즐겨봅시다. 이게 뭐가 된 거? 청유가 됐잖아. 그리고 여러분 전통 문화는 뭐 들어갔어요? 가야금하고 춘향까지 들어갔지. 요게 전통 문화가 언급된 거라서 이 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밑에 4번까지도 글쓰기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 넘기면 여러분 60페이지에 5번 문제까지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풀어봐 주셔야 돼요. 끝. 넘기면 여러분 오른쪽이에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화법이에요. 화법은 말하기가 되는데 토의라는 게 있어요. 토의라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정의만 줄치면 돼요. 토의의 개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집단적 사고 과정을 거쳐 어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논의의 형식.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토의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넘기면 토론이 있어요. 토론은 여러분 결론이 날까 안 날까? 토론은 결론이 안 나고요.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싸우는 말하기가 바로 뭐다? 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가 뭐다? 토론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의는 보통 협의하기라고 많이 하고요. 토론은 보통 싸우기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토론은 좀 호전적인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끝. 나머지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대화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실용 글쓰기에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그 상대방의 기분을 좀 좋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양의 경률은 물어본 만큼만 말해라, 질의 경률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관련성의 경률은 그 사람이 물어보는 그 관련성이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만 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 차차 계속 출제율이 높아질 거예요. 요 대화의 경률은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끝. 자, 넘기면 64페이지에도 역시 얘기가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딱 중간쯤에 여러분 64페이지 중간에 찬동의 경률 있잖아요. 찬동의 경률. 요거는 이제 상대방을 뭐 해주는 거?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그게 바로 찬동의 경률이라고 보는 거라서 그렇군 해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동의의 경률이 있어요. 동의의 경률.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에 뭐 해주는 거야?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를 해주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잘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의의 경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끝났네요. 여러분 지금 45분이거든요. 지금부터 10분 쉬고 오셔서요 이제 직무글 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올게요.